안녕하세요. 유원대학교에서 이야기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년입니다. 어, 저번 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되었는데 이번 학기도 잘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비대면 강의로 바뀌게 됐네요. 어, 일단 요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는 그렇고요. 사실 방학 기간 동안에 뭐 나름 이제 학생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하는 정상적인 강의를 염두에 두고 수업 준비를 했었는데 요번 학기에도 또 마찬가지가 돼버려서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1학년 학생들은 참 당혹스러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지금 고3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대학교 1학년이라면 사실은 선후배 관계도 그렇고 뭐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다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배낭 등에다 메고 이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수도 없고 국내 여행도 불가능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1학년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속상하네요. 하지만 뭐 거기에 될 수는 없고 힘을 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서설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 수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과제 제출 강의와 관련하여 이 궁금하신 내용을 이전 학기에는 네이버 메일로 받았었어요. 뉴영 히스토리 네이버.com으로 받았었는데 이게 학교 행정 메일이랑 계속 섞이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학생 메일은 지메일로 받고요. 그 다음에 학교 행정처들의 메일은 네이버로 받고, 그러니까 좀 분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메일로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강의 진행에 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사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고 줌을 이용해 보나 라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것보다는 단톡방을 개설을 하고 여러분을 초대해서 그 속에서 단톡방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초대할 예정이에요. 너무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요. 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교재는 역사를 푸는 맛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풀어야지 되죠. 뭐 푼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뭐 실타래를 푼다,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하튼 이 푸는 맛이 있죠. 그 맛을 함께 이번 학기 한번 맛을 느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었습니다. 자,
이 역사의 어원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좀 딱딱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귀 기울여 듣다 보면 뭐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사란 말이 있죠. 이 역사에도 특히 이 역자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 혹은 인간이 과거에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는 인간이 행한 일 이외에도 자연현상, 벼락이 쳤다, 긴 장마가 있었다, 코로나가 있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과거에 행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영향을 미쳤던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 중에 그렇다면 산은 무엇일까요? 그거 역시 기록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록을 관장하는 사람이 기록을 하는 행위일까? 결국은 사가 되는 것이죠. 역사란, 다시 말하면 인간이 행했거나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던 과거의 사실들을 기록을 관장하는 사람이 기록하는 행위가 되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어원은 히스토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스토리아라는 말은 과거의 인간 행위를 탐구하여 얻은 지식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탐구하여 얻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정신노동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역사라고, 과거의 인간 행위를 지적 노동을 통해서 풀어낸 것이라고, 연구한 결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요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역사 학술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로마에서는 히스토리아는 정식 언어예요. 비속어로서 스토리아라는 개념을 창출해냈습니다. 이 스토리아는 무슨 얘기일까요? 스토리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야기체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대 로마 사람들은 여기서 나온 바처럼 탐구하여 얻은 지식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것은 무슨 행위죠? 지식노동, 지적노동에 해당이 되죠. 죄송합니다. 글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지적노동에 해당이 돼요. 물론 지적노동이긴 한데요. 고대 로마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은 노동인 거예요. 근데 노동은 누가 하죠? 노예들이 하죠. 고대 로마에서 사실상 이 지식인들, 로마 시민들, 자유민들은 이 공부 자체가 지적 노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육체노동은 노예들이 하는 거니까요. 좀 요새와 지식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이 고대 로마 히스토리아는 이야기체 역사, 우리가 이야기 세계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체 역사 혹은 노래가 가미된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사를 입히는 거죠.
노래의 장단에 맞춰서 소위 말해서 역사적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노래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체 역사 그리고 노래체 역사는 사실은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판소리의 역사적 뭐 예를 들어 삼국사기를 입힌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아까 뭐 지적노동 일이 뭐 노예랑 관련돼 있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고대 로마와 관련해서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군요. 이 스토리아는 히스토리아의 속어 내지는 비어예요. 다시 말하면 뭐 이 스토리아라는 얘기는 하층들을 혹은 고대 로마의 시민들이 듣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민들, 이 당시의 평민은 시민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이 평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체 형식으로 너무 학술서적인 냄새가 아니고 학술서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빼고 이야기체 형식 그리고 노래체 형식의 글이다. 글은 아니고 구전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옆으로 나가서 이 고대 로마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문화나 학술적인 면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히 고대 로마는 시민들이 원론이나 민에 가서 자신의 생각을 연설문을 통해서 연설을 하고 또 자신의 당파를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파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런 연설문들을 지적노동을 담당한 고대 이 노예들이 노예학자들이 담당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어의 주기교육 문제예요. 이 고대 그리스어를 이제 문장에다 넣어야지 되는데 이제 물론 이제 노예 학자들을 이용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대 로마 사람들이 호기심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유모부터 젖을 먹이는 유모부터 고대 그리스어를 잘하는 그리스 출신들로 채워지게 되죠. 젖을 먹이면서 그리스어로 고상한 뭐 한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그리스어를 들려주는 그러한 유모의 품에서 자라는 애들들이 그리스어를 자연스럽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리스 출신 유모들을 통해 조기 교육을 실험하게 됩니다. 외국어 조기 교육을.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죠. 쉽게 얘기해서 전혀 효과를 보질 못했어요. 물론 이러한 공부 자체를 노예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여하튼 조기 교육, 외국어 조기 교육은 사실상 뭐 엄마 아빠들이 교육열이 높아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주위에서 친구들을 보면 언어에 자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 개 외국어 배우는 거를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참 부러운 일이죠.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개, 두 개 외국어 배우는 것도 버겁죠. 그런데 주위에 보면 뭐 중학교 때 친구들 중에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도 그렇고 이 언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외국어 배우는 거를 그렇게 낯설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그렇게 물어보면 그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재능을 못하고 냈네요. 여하튼 뭐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가지고 잘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여하튼 언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무슨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과거의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의 객관적 사실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거의 고정불변의 사실이죠. 그거를 객관적 사실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새로운 사료가 발굴됐을 땐 얘기가 어떨까요? 자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료는 너무 거창하다.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 쓴 일기가 예를 들어 발견이 됐는데 몇 월 며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이라더라.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990년대인가 그때 화랑색이라는 책이 발굴이 됐어요. 새로 발굴이 됐는데 그것이 그 시대 그 시대에 사람이 쓴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료를 이제 검증하는 단계가 있는데 아직 검증 단계고 그것이 학계에 받아들여지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고대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입장이 못 되긴 하지만 여하튼 그러한 새로운 사료가 발굴됨으로써 이 객관적 사실들이 흔들릴 순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정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과거의 사실을 조사하여 기록한 것이 또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과거의 사실을 조사하여 쉽게 얘기하면 앞서 이 히스토리아에서 보았듯이 탐구하여 기록한 것이 곧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는 이야기체 혹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년체 역사서에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몇 년도에 적이 쳐들어왔다, 뭐 이러한 기사들과 같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 연구 방법론을 보시면요, 과거의 기록과 유물을 통해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거의 기록은 뭐 당연히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다양한 의견들이 들리네요. 드디어 환청이 들리는 거죠. 여하튼 그래요. 맞아요. 선사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는 기록을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 유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느냐,
따라서 나뉘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과거의 기록과 유물을 통해 역사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유물은 선사시대 유물뿐만이 아니고 역사가 기록이 남아있는 시대에도 유물은 계속 있죠. 우리가 삼국시대에 기록이 있지만 유물을 통해서도 그 당시 사회상과 문화상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록과 유물을 동강을 내서 두 동강을 내서 이거는 선사, 이거는 역사 이게 아니고 과거의 기록과 유물을 폭넓게 받아들여서 그 당시의 생각과 풍습을 이해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역사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랑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과거 사실의 객관적 복원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죽여야지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뭘 어떻게 생각을 하던 자신이 좌파든 우파든 뭐 꼴뚜기 파든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은 죽이고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그의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들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랑케는 보았어요. 자, 이 랑케는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요? 랑케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군국주의가 나타나고 낭만주의가 나타나고 또 독일 통일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혼란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난 것으로서 사실상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역사학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극자적인 운동으로 연결되게 되고 그것을 이제 피하려는 것이 바로 이 랑케의 자기 자신을 죽이고 좌파든 우파든 무슨 파든 뭐 여하튼 자신의 생각은 거기다 집어넣지 말고 원래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야지만 역사가 과학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무슨 민족지상주의, 국가중심주의, 뭐 게르만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은 역사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해석을 통한 역사 기술이 있습니다. 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차는 아니고요. E.H. 카라는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쓴 그 카고요. 이 사람은 영국 학자인데 러시아사를 전공한 러시아 혁명을 전공한 역사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은 과거 자료의 해석과 재구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해석과 재구성이죠. 과거 자료를 있는 그대로 밝혀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에 맞게 재구성을 하는 것이 바로 역사가가 해야지 될 일이라고 봤던 것이죠. 밑에 내용 역사란 뭐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크로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라고 얘기했죠.
모든 과거가 다 역사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관심을 끌고 연구하고 서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역사적 과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카와 크로체의 이러한 주장은 역사가의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랑케 사관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죠. 사실 랑케가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전 시기에 과거 자료를 멋대로 해석하고 재구성한 것에 대한 모든 역사는 현재의 의미를 가져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그러한 뜨거운 역사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뜨거운 역사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난 랑케사학은 사실은 차가웠죠. 객관성, 아주 차가운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역사가 고립이 되는 현상을 벌어지게 만들었고, 그것에 대한 반발로서 카나 크로체 같은 뜨거운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역사가들은 뭐 뜨거운 쪽을 더 좋아하죠. 죄송합니다. 약간 또 뒤로 갔네요. 자, 이 뭐 사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볼까요? 역사는 스스로 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가 어떤 인식 체계를 가지고 말을 우리한테 걸어오진 않죠. 역사가가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그 사실이 사실로서 발언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그 시와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역사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역사가가 의미를 부여해야만 비로소 그 사실이 사실로서 발언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역사가의 눈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됩니다. 어떠한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역사적 사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때 역사란 무엇인가는 결국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역사 해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사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목이 컬컬하죠? 코로나는 아니겠죠. 요새 체온을 재는데 계속 36.2도, 35.8도 뭐 이렇게 나와요. 이 저체온증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고체온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체온이 항상 36.5도 이하다 보니까 또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이 옆으로 갔네요. 이건 정말 역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관련을 맺어 봐야죠. 칼을 뽑았으니까. 이 역병의 역사가 있죠. 이 역병이라는 거는 전염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옛날 분들은 역병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역마살이 꼈다, 뭐 그런 말처럼 역병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역병의 이 전형적인 모습은 대부분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전염병이 그 다음으로 돌기 시작하는데, 전쟁이나 흉년에 죽는 사람들보다, 굶어 죽는 사람보다, 전쟁터에서 칼에 맞고 화살에 맞고 죽는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한번 마을에 돌기 시작하면 20~30%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20~30%는 죽고요. 뭐 그런 식의 전염병, 역병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무슨 역병이 뭐 그래요. 뭐 여하튼 그 시대 역병보다도 더 무서운 역병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죠. 뭐 칼을 뽑았는데 그냥 휘졌다가 그냥 슬쩍 칼집에 집어넣는 그런 기억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한번 보시면, 역사는 역사적 사실을 있었던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역사가가 그 시대의 견해와 지식으로 과거의 자료를 해석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역사가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역사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곤 하죠. 다시 말하면 현재 역사가가 처한 사회적 입장과 자신의 정치적 학문적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서를 혹은 뭐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보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는 반드시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 책을 읽는 건 아니죠. 자, 중세 유럽에서는 역사학이 신학의 신여로서 기능했습니다. 신학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례를 연구하는 형식을 빌렸던 것이죠. 이 동아시아의 왕조 국가에서는 제왕학으로 불렸습니다. 역사학이요.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제왕은, 황제나 왕은 이러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 현재 우리도 그러한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니 이 방법대로 한번 제도를 변경해 보자. 이렇게 제왕학의 개념으로서 역사학이 받아들여졌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시대 사대적, 유교적 역사 서술도 있죠. 이 사대적이라는 말은 중국을 섬기는 거죠. 정신적인 노예 상태였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이 사대적 역사 서술에서 이 가장 좋은 예가 기자조선을 강조하는 것이죠. 단군조선,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그건 뭐 신화적인 얘기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건 버리고, 기자조선부터,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고급 문화가 수입되었던 바로 기자조선에서부터 조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볼테르 와랑케가 있습니다. 이 볼테르는 계몽주의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역사 철학 최초의 역사 철학자이기도 해요. 이 볼테르는 관용 정신,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박해, 종교 전쟁을 종식시켜야지 된다. 종교 신앙의 자유를 더더욱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볼테르란 분은 사실은 루소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이에요. 이 루소는 뭐 인민민주주의, 뭐 기타 등등 으로 인해서 특히 유명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제강군, 제주꾼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사람은 왕실 역사 기록관 출신 학자죠. 원래는 역사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초창기에 오이디푸스라는 연극 희곡을 통해서 등단을 했고 문필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죠. 그 오이디푸스를 쓰기 전에 바로 직전에 사고를 치죠. 이 사람은 약간 좀 자유주의 분방한 성격이라서 이 루이 15세를 비방하는 그런 소모임 그룹에 들어가서 연설도 하고 시도 발표하고 뭐 그런 행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젊은 귀족, 볼테르보다 더 어린 귀족에게 이제 저항하는 머리를 굽히도록 해라. 왜 내가 너한테 머리를 굽히니? 나보다 나이도 어린 너한테 뭐 이렇게 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되죠. 소위 말하는 조선시대의 강상제를 물어서 이 사람은 영국으로 추방당하게 되고, 영국에서 사실상 불란서라는 나라는 약간 좀 형이상학적인 걸 좋아해요. 영국은 형이하학적인 걸 좋아하고, 근데 이 형이하학적인 것을 직수입해 가지고 이제 계몽주의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흐름, 지적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는 사람이죠. 볼테르와 관련해서 아마 얘기할 것이 많을 걸로 보여요. 아울러서 역사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역사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 대몽항쟁기나 일제시대의 자주적 민족적 역사 수술도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사대적 유교적 역사 소설도 마찬가지고요. 이 역사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사, 중, 수 역사가는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손으로 또박또박 써내려가는 서술을 해야지만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역사 기술은 사관의 손에 의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역사의 생명은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는 중립성, 즉 객관성에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사회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좌우의 대립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골이 더 깊이 파이면 파일수록 더더욱이나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왜 배울까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알려는 단순한 지적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고 단순한 지적 만족감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바람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냥 단순한 지적 만족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통해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식하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우리 사회는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는 역사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편파적인 아니요, 중립적인 관점에서 가져야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란 과거 속에 묻혀버린 사실을 밝혀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과거의 사실에 생명을 불어넣어 오늘의 거울로 삼고 내일을 조망하는데 근본적인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 얘기가 빠져버렸네요. 잠시만요. 제 얘기가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역사란 시간과 공간의 함수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함수라고 하면 뭐 저도 뭐라 그러던데, 문송하다고 그러던가, 아들내미가 문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문과라서 죄송하다나요? 뭐 전 문과 아니었나요? 여하튼 그래요. 이 역사는 여기가 시간이라고 하죠. 그냥 그렇게 정했어요. 여기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뭐 얘가 공간이어도 상관은 없고요, 얘가 시간이어도 상관은 없고요. 뭐 그래요. 자, 역사가가 좌표를 하나 찍습니다. 제가 찍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에 하나 찍혔네요. 그러면 위치가 결정이 되겠네요. 좌표가 나오네요. 자, 좌표가 나왔습니다. 자, 역사가 이제 위치를 결정을 했어요. 자, 이 시간은 역사가 정하는 거죠. 뭐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뭐 왕조 시대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그 조선을 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볼 수도 있고요, 뭐 대한제국 시기까지 포함하면 뭐 몇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역사가 시간을 인위적으로 설정을 하고 공간 역시 인위적으로 설정을 해서 그 시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점이 있다고 한번 치죠. 이 점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점이 네모가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여기에 살았던 사람은 거의 무한대의 사람이라고, 뭐 무한대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 전체 면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다시 말하면 이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과 또 삶의 애환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말을 하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각자 신분에 따라서도 달랐고 남녀에 따라서도 달랐고 신분에 따라서도 다른
경험과 세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점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짊어지고 사는 세상은 다 달랐다고 보셔야지 됩니다. 모든 것은 천편일률적일 리가 없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사철이라는 게 있죠. 문사철이 뭐죠? 그런데 문은 문학, 그래요. 사는 역사, 철은 철학이 되겠죠. 이 문사철 중에 문철이는 문철 친구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문철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보편성을 추구하죠.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이래야지만 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보편적인 인간상을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역사는 특수성을 강조를 하죠. 특수성이 없다면 굳이 그 시대를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런데요. 그냥 원래 그런데 뭘 연구를 하겠어요? 같은 점 안에서도 다양한 인간 군산들이 살고 있었던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제대로 된 역사 서술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죠. 뭐 물론 그래요. 인간이 보통 돈을 바라죠. 돈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아닌가요? 이슬만 먹고 사는 분들도 있긴 하죠. 이슬만 먹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상표 중에 이슬이 들어간 상품이 있어요. 소주 중에서. 대학 다닐 때 이슬을 맞고 이슬을 마시고 이슬을 맞으면서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이슬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슬을 맞으면서 돌아갔던 친구들도 있었죠. 물론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던 친구들도 많았지만 그런 또 정반대의 그런 친구들도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래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옆으로 샜죠. 여하튼 이 역사라는 것은 특수성을 강조해야 되고 특수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역사서를 읽으시면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역으로 뭐 어떤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도 그 시대에 이런 계층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흥미가 느껴지면서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수업이 대면 수업이었다면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참으로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가 우리한테서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쁜 거죠. 뭐 나쁘다고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되나. 맨날 이렇게 살 수도 없고요. 뭐 오늘부터는 아예 카페도 가지 말라는 얘긴데 참 이제 동면 상태로 들어가야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굴 속에서 마늘과 쑥으로 뭐 연명했던 웅녀가
되는 심정으로 살아야지 되겠죠. 우울해지네요, 갑자기. 하지만 우울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한 학기 시작이잖아요. 여러분들 계획하신 꿈을 꼭 이루는 한 학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 한번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할 예정이에요. 너무 놀라거나 뭐 그러시지 마시고, 왜 나 이상한 아저씨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 그 초대에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거대한 자연 앞에 선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